안녕하세요. 김준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IMF 한국 제2의 외환위기, 부동산에서 당장 돈 빼라. IMF가 최근 한국 가계, 건설, 금융의 취약성을 들어 아시아에서 외환위기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급추락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면서 단순한 우려가 아닌 심각한 현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휴일 전화 환영합니다. IMF 한국 제2의 외환위기, 부동산에서 당장 돈 빼라. 자, IMF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IMF 위기 요인은 크게 이제 10가지입니다. 물론 국내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이 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다 위험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플러스 요인이었던 바로 무역, 경제 성장률, 이게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래요? 건설사 부도 아주 심각해요. 금융부실, 특히 제2금융권부터 집값 붕괴, 집값이 아주 빠른 속도로 폭락하고 있죠. 부채 위험, 지금 거품이 꼈을 때 코로나 거품으로 무진장이 지금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죠. 환율도 지금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금리를 동결하는 바람에 환율이 또 치고 올라갈 거예요. 경기 침체, 경기라도 살아나면 좋으련만 최악이에요. 자본 유출,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간 것은 아닌데 외자 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역사상 최대로 심각합니다. 주요국 중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더 그래요. 특히 이 세금 낭비가 문제입니다. 정말로 피땀 흘려서 번 이 국민의 세금을 미분양 매입하는 데 쓰고 엉뚱한 데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도박하는 데 쓰고.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다 탕감해주고, 건설사, 금융권 부도 심각. 여러분들 건설사하고 금융권은 쌍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이 딱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자, 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 건설사, 제2금융연쇄부도. 지금 이렇게 조선에서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건설금융권 부도 원인 3가지죠. 크게 고금리. 일단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미분양, 그나마 분양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금경색, 돈줄이 완전히 막혔어요. 누구 하나 부실 건설사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고금리,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국내 대출금리도 급등을 해버렸죠. 건설사 연체하고 가계대출 연체, 지금 민간기업, 즉 건설사건 아니면 가게든 간에 이 대출이 심각합니다. 거기다 연체까지. 자, 이게 심화되면 다음 차례는 은행인 거예요. 은행 부도. 2금융권 순에서 1금융권으로. 외환위기, 100대 건설사, 이때 IMF 때 100대 건설사 절반이 묻어났었어요. 미국 위기 지금 20%까지 묻어났었고요. 지금도 100대 건설사 하나 묻어났고 이제 막 흔들흔들하죠. 미분양, 이제 미분양이 급증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사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거예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땅값에 의존하고 막 지어대고, 자, 고분양가 그냥 마음대로 질러대고 이러니 스스로 망하지 않겠어요? 전국에 7만 가구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곧 10만 가구로 확대되는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7만 5천 가구랍니다. 자, 집값 거품 2배에서 4배, 이게 빠르게 붕괴 중이에요. 이 집값 거품 붕괴와 연동해서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어요. 부도, 자, 분양가 인하, 분양가를 빨리 하루라도 인하해야 돼요. 분양가가 비싸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 아닙니까? 준공업 미분양, 입주를 했는데도 미입주 사태도 발생하고 미분양 사태도 발생하다 보니까 심각하고, 할인 분양이라도 빨리 해서
이 타개를 해야죠. 이 난국을. 자금경색, PF 대출, 특히 레고랜드 사태발 이게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금경색이 심각하다 보니까 누가 돈을 안 빌려줘요. 점점 확대. 자, 그 다음에 브릿지론이라고 어마어마한 정말 대출 거의 15% 20%까지 주로 저축은행, 보험, 증권, 신협에서 빌려줬었는데 이제 이것도 막혔어요. 시행사들의 사업 중단. 제2금융권도 부실화되는 거예요. 서로 특히 시행사, 건설사 여기하고 이꼴 제2금융권 서로 짝짝꿍입니다. 여기가 부도나면 여기는 돈 못 받아서 부도가 나요. 한국 제2의 IMF가 쏟아지는 이유는 여기 나왔잖아요.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 제2 IMF 경고 쏟아지는 이유. 매일경제. 자, IMF 위기. 투자 자본금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상 적자국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가뜩이나 기축국가도 아닌 나라가 이 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1년 만에 외환보유고의 반절을 적자로 쓸 판국이에요. 또 환율이 계속 또 치솟고 올라가면 환율 방어하느라고 외환보유고를 또 쓸 거 아닙니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 번 더 올렸어야지. 부동산 거품 위기. 중국 다음으로 심각하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고 집값 하락, 취약 폭발, 영세 대출자, 실업자,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통화량 급락. 다행히 좀 완화되나 싶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환율이 아주 취약합니다. 가계부채 최대. 그나마 요즘 좀 줄고 있지만 아직 멀었어요. 안정권에 들어서려면. 코로나발 부동산 투자에 다 빚을 내서 투자하다 보니까 금융부실이 확대될까 봐 좀 두렵죠. 자, 1997년에도 연쇄 위기가 생겼을 때 자, 한중일 아시아 환율이 급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막 동남아시아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까지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이제 계단식 금리 인상, 바로 영끌, 자영업자 비투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끌, 비투, 자영업자 초비상, 대출 절벽의 금리 인상까지. 지금 금리 인상이 아직 고금리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 같거든요. 계단식 금리 인상, 영끌, 비투, 자영업자. 먼저 2030 비투 영끌. 주식, 부동산 투자. 무분별하게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무려 81%나 돼요. 변동금리는 계속 금리가 뛸수록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영끌, 주택 매입 급감. 지금은 이제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죠. 이미 물려있죠. 매수 감소로 집값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245.6만, 세상에 245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자영업자가 831.8조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빚을 지고 있어요. 1인당 대출이 놀라지 마세요. 3억 4천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대출 중단, 그리고 금리 인상의 엄청난 타격. 대출도 지금 이제 잘 안 해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폐업까지 했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튀었는데 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또 이렇게 많아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중채무자. 채무가 한 건에 있는 게 아니라 자 1금융권, 2금융권, 사채 정말 많아요. 무려 423만 명이나 여기에 해당돼요. 사업 실패, 비투 영끌.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아닌 차라리 2금융권은 나은데 비은행 대출도 무려 61.7%.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이제 슬픈 소식은 그렇고 그건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1억으로 4억을 버는 방법 3가지. 자, 1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1억이 이 환란, 이 위기 상황에서는 빛을 발휘해요. 자, 크게 상급지의 갭투자. 서울도 가능합니다. 1억으로. 두 번째는 유망지역 분양권 미분양. 아무데나 말고 분양권 미분양. 여기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좀 더 빠지면 해야 돼요. 지금 미분양은 나쁜 것만 있다. 자, 자녀 투자. 자녀들 1억. 이거 증여해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5천까지 공제. 올해는 또 1억까지 공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자녀까지도.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상급지 서울 또는 지방에서도 상급지. 갭투자 전세가율이 60%예요.
여러분들 이제 5억짜리가 다 3억으로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전세 2억, 내 돈 1억. 1억이면 잡네요. 결국 서울 같은 경우는 5억이 7억으로 떠요. 플러스 4억. 실거주도 폐지됐죠? 소액 자본금 1억이면 가능하죠? 자, 나중에 신규 주택은 또 주택수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1억 가지고 4억을 번다. 갭투자로. 두 번째, 분양 미분양. 서울이나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서울은 이제 소형이 해당되겠죠. 공공이라든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5억 정도면 양호해요. 25평. 또는 입지가 외가인 경우는 30평대. 자, 상급지 분양, 미분양, 분양권 다 가능합니다. 자, 분양가가 5억, 아주 좋은 데가 5억이야. 그러면 나중에 뛰면 9억까지 충분히 뜁니다. 전세가가 4억이고 내 돈 1억만 있으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9억까지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4억. 왜? 5억이 분양했으니까 1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플러스 4억까지 올라왔네요. 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할 수 있어요. 불안하면 피해받고 파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지금은 이제 갈수록 5%, 10% 또는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정액제. 이게 적은 돈으로 계약을 치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미분양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미분양 이런 거 안 좋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자녀 투자. 서울에 금방 말한 상급지 갭 투자. 전세가를 60% 알파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서울이나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 분양권, 미분양을 활용하는 방법.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갭 투자할 수도 있고 분양 관련 투자도 할 수도 있고 분양권 입주나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결국 4억 정도. 즉 여러분들은 뭐 각각이 1억, 1억, 1억으로 3억 가지고 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1억밖에 없어도 골라서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대폭락 수익률 순위 1위에서 6위. 여러분들 이제 대폭락을 했으면 하늘이 준 기회가 옵니다. 그럼 이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최고의 기회를 잡아야겠죠. 자, 6위부터 볼게요. 직장, 학군 가까운 데 거주하는 게 꼴찌예요. 꼴찌. 대출도 안 받아. 그것도. 자기 자본금이 적은데 그 자본금으로 그냥 쑥 들어가면 나중에 별로 안 뜹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왜? 집값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미친 듯이 뛰거든요. 대출도 안 받고 직장 학군 근처니까 얼마나 협소합니까? 전체에서 골라야 많이 뛰는데 그 부분에서 골랐으니. 두 번째 5위입니다. 이번에 상급지긴 한데 너무 실거주로 딱 대출도 없이 내 자본금으로 실거주 하는 거죠. 대신에 상급지라서 여기 직장 학군 쪽으로만 거주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수익률은 높아요. 이제 4위 볼까요? 상급지의 분양 관련. 단순하게 실거주가 아니라 분양은 폭이 더 넓습니다. 분양,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많이 올라갈 걸 고르면, 전망이 밝은 걸 고르면 실거주로 그냥 덥석 매수한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위입니다. 점점 수익이 높아지네요. 상급지에 어느 정도의 빚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 폭락장에 대출을 활용해서 거주하면, 자, 가격이 바닥에서도 비싸다는 것은 더 올라갈 때 탄력을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활용하시라고요. 이제 2위입니다. 상급지의 갭투자. 자, 집값 폭락장의 매입. 즉, 뭐 15억짜리가 8억이 됐다. 이 8억이라는 것은 3억이나 4억만 있어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엄청나게 15억짜리가 8억까지 떨어졌으니 얼마나 많이 나중에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갭투자는 빚투자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높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본인 것만 할 게 아니라, 자, 성인이 된 자녀. 그러면 각각이 1주택이니까 2주택이 아니잖아요. 세대 분리 나중에 하면. 그러면 2채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익률 1등이었어요. 미국 금리 인상 예상치 볼까요? 자, 미 금리 인상이 8%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빨리 통제해라. 자, 임금 물가가 계속 반복되면서 연쇄적으로 올라가니까 쉽게 안 잡힐 거다, 물가가. 빨리 한 방에 높게 치고 가서 금리로 물가를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를 추스려라. 이런 주장입니다. 8%. 시장조사업체. 자, 매크로하이브 기준금리가 8%까지 뛴다. 임금 물가 소형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계속 악순환하면서 올라간다.
연준 지금 통화 정책은 너무나 느슨하다. 더 긴축 정책을 쓰고 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라. 물가 억제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하는 게 최고다. 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8%를 지금 주장하는 발언 업체들라든가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6.5도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듯해요. 자, 페드가 5%대 인상금리, 고금리를 이제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BIS 보고서에 벌써 6.5%가 평균치가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미국, 이 까닭은 미국이 CPI, PPI, BC, 이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 그리고 일반 소비 심리,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정도가 지금 나아졌어요. 그 말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6.5는 기본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패드 탄탄한 고용, 지금 고용이 탄탄하고 임금이 올라간다. 이 말은 물가도 뛴다 이 말이죠. 고물가 압박. 자, 이제 5.5%가 제일 지금 하단이 되어버렸어요. 월가 금융위사 최종 금리 인상을 5.5까지 현재 전망했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5%였는데 이것도 5.5로 올라온 거예요. 3, 5, 6월 FOMC 회의에서 각각 0.25씩 0.75를 인상해서 5.5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4.75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1.25나 납니다.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자, 2월 CPI 잡히지 않는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빅스텝 5.5가 아니라 6%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니까. 자, 제2 IMF 경제성장 물가 무역수지 외환 부유액. 왜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고 하냐면 이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경제성장률 분기별로 봤더니 쭉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0%대까지. 그쵸? 이거 재수 없으면 올해 또 마이너스까지 빠진다고 하죠. 소비자 물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잘 내려오는가 싶더니 지금 5에서 6개월째 갇혀 있어요.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고요. 이제 목표가 3%인데 어느 세월에 3%까지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률이고 뭐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외환 여기 보면 무역수지 적자 보세요. 작년 1월 달부터 2월 달 딱 한 번 잠깐 흑자였고 이렇게 적자 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자, 올해 1월 달 126억 달러가 뭡니까? 자, 2월 달은 지금 150억 달러로 추정돼요. 그러면 올해 외환보유고의 50% 이상이 지금 적자. 여기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순위로는 높은 편이에요. 한국. 4,140억 달러. 이거 많은 금액 아니에요. 오히려 IMF 때보다 IMF 때 뭐 400억 달러만 또 못해요. 이건. 이 우리나라보다도 규모가 작은 대만 보세요. 상당히 높죠.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건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국가도 위기를 기회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미래 산업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국가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보다 경제가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